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김용재입니다. 진주양교 처음 왔고요. 새벽에 이렇게 서울에서 한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천리라 진주 천리길을 이렇게 왔는데, 글쎄요, 이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깨끗함, 청정함, 공기가 아주 맑고요. 또 유서 깊은 곳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저 역시 뭔가 한 수 배워 가야 되는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강의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미 논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논어에 대한 관점, 해석 관점 이런 게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개받을 때도 그랬지만 전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최규희 선생님 이름도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성균관대학교 유학 사서삼경을 공부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야, 이 미친놈아, 너 거기 가면 돈 벌어먹고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 너 인마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경영학과 가고 법학과 가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요? 가지 마.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남다르게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것도 지키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방학 때마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 기와집, 저도 기와집에 살았었는데요. 너무 운치 있고 정경스럽고 좋더라고요. 선생님, 서울에는 어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에 가도 담벼락이 기와로 되어 있는 데는 성균관대학교밖에 없어요. 전 그 대학에 가서 공자와 유교, 논어맹자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갔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기와라는 것은 암기와가 이렇게 받쳐주면 쭉 암기와가 있으면 숙기와가 이걸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숙기와가 암기와가 이렇게 조합을 이뤄요. 이게 공동체 한자 문화권 공동체의 가장 근간입니다. 주거 문화에. 그래서 기와장은 하나만 빠져도 와르르 무너져요. 이걸 기와 와자에 풀어질 해자 써서 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교 공동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유교 전통 문화가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논어에서 말한 친친애인 충서고 그래서 인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그래서 AI 시대 기술 과학 문명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인간의 냄새가 더더욱 그리워지는 거고 제가 이따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버드 대학 글쎄요 세계 최고의 수재급들이 다닌다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한국, 일본, 터키 모든 세계 각국에서 내노란 학생들은 다 하버드 대학 가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큰 인기 있는 강좌가 뭔지 아십니까? 마이클 푸엣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논어 읽기예요. 너무 우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논어, 옛것 하면 저 꼰대 손가락질하는데 오히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수재들이 논어를 보고 열광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마이클 푸엣 하버드 대학 논어 그 검색 엔진에다 치기만 하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전통 문화에 대해서 와야 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번 이 강의를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유교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성균관에 보면 유림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20대 후반에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갓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갓쓴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때 원장님이 이제 고대 교수님이셨는데
바쁘셔서 김용재 선생이 식사 대접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서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슈퍼마켓에서 5월 달인데 이 캔커피를 하나 드리고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갓쓴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도 굉장히 희한하게 좀 생소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요만한 5살짜리 꼬마 남자애가 그 슈퍼마켓에 왔어요. 제 눈에도 갓쓰고 수염 기르신 어르신이 굉장히 생소한데 그 꼬마애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뭐 사러 간 사이에 이 할아버지 어르신의 수염을 대뜸 잡더니 할아버지 이거 뭐요? 얘끼 녀석 그러면서 너도 인마 크면 나는 거요. 수염이라고 한다. 수염이라는 건 위에가 수고 아래가 염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염소는 턱수염이 나기 때문에 염소예요. 수염이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제 그때 애 엄마가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애가 던진 질문 한마디가 가관이고 지금도 제가 강의의 이 기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꼬마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아버지 이 수염 그러면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내놓고 주무세요? 몇 끼 연속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르신께서 다음날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예? 내가 어제 그 꼬마 녀석 때문에 한 잠도 잠을 못 잤어. 왜요? 아니 자려고 수염을 이렇게 내놓고 자니까 뭔가 좀 허전해가지고 이불 속에 넣어놓으니까 뭔가 좀 답답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어.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의식주에 생활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반만 년 동안 말 그대로 5,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전통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내 몸뚱아리에 붙어 있건 내 가족이 생활하고 있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있건 내가 우리 일상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 없이 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3-4번 하자고 그러죠? 한 번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10번 해도 됩니다. 근데 꼭 우리 3-4번 하자고 그래요. 만세를 부르는데 왜 우리는 꼭 만세 3창 하자고 그러죠? 만세 10번, 100만 번 불러도 됩니다. 왜 3이라는 숫자에 집착할까요?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가위바위보도요. 제가 주먹을 내고 여기 20명의 어르신들이 보류를 내시면 제가 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주먹을 내고 여기 20명의 어르신들이 전부 다 가위를 내셨어요. 20대 1로 제가 주먹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주먹 하나로 가위를 내시면. 그렇죠? 그런데 서양의 가위바위보는 제가 주먹 혼자 내고 20명이 가위바위보를 내셨어요. 그럼 20명의 가위가 이깁니다. 왜? 다수결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20명의 가위를 내신 어르신들이 있고 제가 주먹을 냈어요. 근데 한 분이 와서 보자기를 냈어요. 서양은 그래도 20명의 가위가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자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위바위보는 무효예요. 각자 다 세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게 정권을 가진 권력이든 가정에서의 교육이든 학교에서의 제도적 교육이건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맞춰 있어요. 왜 가위바위보를 3-4번 하고 만세를 3창 했을까요? 주역에서 말하는 최초의 양의수가 1이고 최초의 음의수가 2이기 때문에 1과 2가 합쳐진 최초의 가장 높은 완전수가 완전한 숫자를 3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삼조고도 다리가 3개 달렸고 우리가 문화재로 발굴되는 토기도 다리가 3개인 토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한번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런 빨갱이, 빨강색 어떻습니까? 공산당, 저런 너 호적에 빨간 줄 그어서 너 이런 빨간 줄을 쓰면 죽어. 빨강색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 도장 찍으시면 도장 이름은 빨간색으로 도장 찍히지 않습니까? 일명 인주라고 그래서 붉을주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도장은 빨간색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너 저 흑막을 가지고 있네? 흑심 품고 있어 나한테. 아주 안 좋은 색깔이죠. 너 저 뭔가 흑막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는 흑자 봤어. 검정색을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적자 봤네? 붉은색은 또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왜 우리가 색깔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배그민족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 굉장히 이 염색 기술이 발달했고 총천연한 색깔을 가지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전통 문화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알기 쉬운 이런 일상을 이야기했지만 노노맹자를 보겠습니다. 유교 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문자답을 해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고려를 세웠어요. 이 고려가 전대 왕조를 역사를 기술합니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썼어요. 너네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야. 어? 너네 그러니까 망해서 우리 고려가 창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전대 왕조를 기술할 때 좋은 점, 팩트도 기술, 사실도 기록하겠지만 전대 왕조의 부정적인 면도 기술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고려가 가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이성계가.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럼 고려사 쓰죠. 너네 그러니까 고려 망한 거 아니야. 불교 세금 안 내고 이래 하고 너네 이래서 망한 거야. 당나라가 불교 망하듯이 너네도 그래서 망했어. 유교로 가. 자, 유교가 들어섰습니다. 조선왕조 유교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아무란식에 망했습니다. 자, 조선의 역사 철학을 누가 썼을까요? 일본인이 썼어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는 일본인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근대화 교육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한테 식민사관으로, 식민철학으로 다 배겼어요. 그 유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인 지식인들이 다카시 도루둥, 야 너네 당쟁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야 유교 버려. 야 노노맹자 덮어. 이거 뭐 공부해서 뭐해. 덮어. 그래놓고 자기는 오사카, 도쿄, 교토 이런 데 가가지고 야 청나라에 가니까 향교 엄청난 건물 학교 기관이 있는데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제명명덕 명덕당을 지어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조선에 가니까 향교 서원에 명륜당이 있어. 인륜을 밝힌데 어린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어른들한테 배워. 효자 충신이 몸소돼 있어. 야 그거 보기 좋던데. 야 우리 왜 일본은 없어. 그래서 일본이 돈 벌어먹는 서양 기술 문명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오사카 상인들을 중심으로 청나라는 명덕당, 조선은 명륜당, 일본은 회덕당을 만듭니다. 논어에 군자회덕, 소인회토란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도 잠깐 지도를 봤는데 대전 회덕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회덕이 바로 논어의 지명에 나오는 그 회덕입니다. 푸물레자 덕덕자. 그래서 오사카 상인들이 야 돈만 밝히는 상인 되지 말고 의리도 알고 효자 충신도 아는 일본인 사무라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버젓이 회덕당을 만듭니다. 어때요? 일본은 너 이거 유교 버려. 조선인들한테 그런 신식 교육을 받는 근대화 교육에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들한테 그런 걸 알려주고 또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받고 이렇게 오다가 지금 제가 50대 중후반인데요. 50대, 40대, 30대, 20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0대, 40대 저희 또래도 유교하면 아이 그 옛날 거 그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6.25 전통 문화가 객관적으로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제 추론인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사변 한국전쟁 북한놈들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폐허가 됐고 돈은 벌어야 됐고 산업화해야 되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내 자식에게 있을 미래를 위해서 나는 못 배워도 자식들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자식들은 커보니까 아우 옛날 사고방식 이거 정말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그 격세지감, 세대 차이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자랑 같지만 강의를 잘해서 윗사람들한테 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제 강의 촬영을 하기 위해서 궁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궁에 가서 촬영하자고 PD한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프로듀서가 그럼 어느 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김영재 교수님. 그래, 일단 우리 조선의 제1궁인 경복궁에 갑시다. 경복궁에서 찍읍시다. 날씨는 더운데 삼복더위지만 거기 가서 찍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아유 여기서 강의 못하겠어. PD님 다른 궁으로 갑시다. PD가 놀래요. 조선에 다른 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름난 대학 나온 프로듀서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의 조선의 궁이 몇 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경복궁? 창경궁? 거의 창경원인가? 조선의 궁이 몇 개입니까? 되묻더라고요. 조선의 궁은 5개입니다. 5개인데요. 제가 왜 경복궁에서 조선의 제1궁인 경복궁에서 촬영하려다가 잠깐 중지선언을 했냐면 가보니까 그래도 조선 자존심이고 심장부 아닙니까? 그런데 고종이 야 너네 중국은 천황이고 황제고 일본은 천황이고 왜 나만 왕이야? 나만 왜 제후야? 나도 황제야. 그래서 대한제국 황제제자 써서 제국을 선포한 데가 궁궐 아닙니까? 경운궁? 근데 제가 그 경복궁에 가보니까 강의할 맛이 떨어졌어요. 야외 촬영하는데. 왜냐면은 프로듀서가 왜 여기서 못해요? 어렵게 지금 이 장비, 교수님 때문에 이 장비 가지고 스태프들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땀방울도 소중하지만 여러 스태프 식구들 보세요. 이 경복궁에 여기 돌 기둥이 있었는데 돌 기둥 없고 전부 다 잔디예요. 어르신들, 조선 사람들 잔디를 어디에다 갔습니까? 그렇죠. 무덤에다 갔습니다. 무덤에 때를 입히잖아요, 봉분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명성황후를 경복궁에 살해하고 그리고 여기는 너네 조선은 여기는 무덤이야. 2번 다시 일어났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있던 기둥도 전부 다 없애고 돌기둥도 다 가져가고 잔디로 다 저 벌판 잔디예요. 조선의 제1궁이 무덤이에요. 나 여기서 못하겠다. 창경궁으로 가자. 그리고 조선의 왕들은 실질적으로 경복궁보다 창경궁에서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가자. 창경궁이 궁궐이었. 일본 애들이 창경궁을 조선 황실이 있는데 거기를 원숭이, 사슴, 노루 갖다 놓고 동산 원자를 써서 창경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거기 가보면 동네 이름도 창경원이다. 그래서 창경원의 남쪽이다. 그래서 원남동, 원서동, 동물원이 돼 있어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야, 너 자존심 안 상하냐? 너 이러고도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어? 이렇게 제가 반문합니다. 그리고 덕수궁 돌담길 궁궐 이야기하는데 유행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덕수궁을 궁궐로 이야기하는데 덕수궁은 궁궐 이름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덕수가 뭡니까? 제가 궁궐 이야기 그 프로듀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복궁이 있고 창경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뭐 있고. 덕수는 원래 조선의 황제 대한제국을 선포한 경운궁, 경사스러운 이 그 궁 이름을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네가 무슨 황제야? 궁이름 바꿔, 경호궁 바꿔. 그럼 뭘 바꿨냐? 덕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덕수가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고 조선 사람보다 조선의 역사 철학을 비꼬는 식으로 일본 애들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이름이 덕수예요. 덕수는 뭐냐? 함흥차사 들어보셨죠? 이성계가 함흥으로 갔을 때 차사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새끼지만 이 새끼들이 전부 다 자식들이 왕자의 난만 일으키고 두 번 다시 너네 얼굴 안 봐. 함흥에 가졌을 때 태종 이방원이가 형, 아버지 거기서 그냥 거기서 여생 마치시게 집 하나 지어드리고 그 궁을 이름을 덕수라 해드립시다. 덕덕자에 장수 숫자, 목숨 숫자. 그게 덕수가 이성계의 당호예요. 자, 덕수 이성계 조선의 창건자는 조선을 창건한 한양 땅으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두 번 다시 못 왔어요. 안 왔어요. 일본인이 생각한 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 너네 조선을 건국한 덕수 이성계는 다시 조선으로 못 왔어. 안 왔어. 너네는 황제의 정통성이 없어. 덕수궁 이름 쓰고 싶어요? 안 써야 돼요. 자, 제가 삼자, 색깔, 궁 이름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 대학에 빨리 부임을 했는데요. 대학에 갔을 때 제가 여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한시 이런 게 아니고 노노맹자, 대학중용, 사서, 오경 사서 이거 전공했다. 공자맹자 전공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남존여비 그것 때문에 우리 유교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여성 유림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유, 교수님 왜 그런 걸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입니다. 그 학생들 학생들 있는 데서 야, 나 오늘 수업 안 하고 그거 한번 물어보자. 너네 유교가 남존여비를 했던 게 뭐가 있어? 실거지학이죠. 그러면 학생 잠깐 나와서 여기 컴퓨터 인터넷 되는데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아무데나 검색 엔진 쳐가지고 칠거지학 쳐보세요. 경국대전, 조선의 제1법전, 조실록, 승정원 일기 쳐보세요. 칠거지학이 나오는지, 칠거지학 사자성어가 나오는지 쳐보세요. 직접 쳐봤어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칠거지학을 잘 알아? 삼불거 쳐보세요. 석삼자에 칠판이 없네. 석삼자에 안 입을 자에 갈 것자, 제거할 것자. 세 가지로 여자를 제거하지 않는다. 쳐보세요. 삼불거는 나오네? 야, 너네들 칠거지학은 우리나라 그 어느 해도 기록이 없는데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삼불거는 기록에 남아있는데 왜 다들 몰라? 너네들 서양 영화 보니까 레스토랑 가서 서양 남자가 여자한테 의자 빼주고 택시 탈 때 문 열어주니까 얘네들 막 여자에 대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거 같아? 서양 여자들은 서양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에 있는 대한민국만 빼고 여자들은 결혼하면 남편 성씨 따라갑니다. 서양 여자들도 심지어 이혼해도 첫 번째 남편 성씨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같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놀라지 마세요. 일본과 중국도 남편 성 따라가요. 다만 걔네들이 최근에 와가지고 합의에 따라서 남편 성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야, 너네들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갈 거야? 남편 성씨 따라갈 거야? 아니요. 제 성씨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고 그게 적통이야. 서양에서는 자동차 이름 중에 체어맨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테이스맨, 체어맨, 맨, 히스토리, 히. 남자들 중심입니다. 설사 국회의장이 나와더라도
그 사람의 직함은 체어맨이지 여자를 상징하는 체어우먼이 아니에요. 원더우먼, 우먼이 아니에요. 걔네들이야말로 정확히 남성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유교 명제, 윤중, 고택이 아직 저 충청도 논산 근처에 남아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의 여자들이 외부 출입이 힘들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밖에 못 나가니까 그 사대부집 가문의 그 고택 설계도를 보면요. 여성이 있는 주방 쪽이 돌담보다 높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방 바깥으로 다 보여요. 훤히. 답답하지 않게. 상들로 가면 비 오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기와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아예 빗물이 건물 가옥이 이렇게 연결될 때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사소한 거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조선의 우수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근대적을 떠나가지고 여성 차별이 없어요. 만석군 아버지, 그의 아들, 만석군의 아들 다 사망했네? 결혼했어. 만석군 이 며느리가 이거 다 내 재산이야. 다 시집도 못 간 이 시누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다 사망했는데 그럼 나는 거지네? 우리 올케가 다 가져가네? 싸움이 붙었어요? 재산권으로? 솔로몬과 같은 세종대왕이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시집 안 갔어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나온 딸한테도 재산 줘야지. 5대5로 나눠. 노비가 홀수면 노비 짝수 한 명 가져간 만큼 재산 더 주고. 이게 뭐예요? 굉장히 서양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유교 전통 문화를 정확히 진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노맹자 좋습니다. 이거 우리 거 좋은 거요. 나 인마 이거 공부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야, 왜 우리는 이런 밥그릇에 먹었지? 왜 우리는 색깔을 이렇게 존중했지? 왜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옥구조를 만들었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작한다면 세대 차이도 야금야금 조금씩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웨덴, 정말 미국보다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고요. 고연령들이 많은 나라니까 굉장히 이 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데요. 그럼 스웨덴이 가장 좋은 자랑할 만한 제도가 뭡니까? 그런 의료보험, 노인복지,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네들이 가장 내놓는 건 뭐냐? 예를 들면 경남도지사, 스웨덴의 어떤 주지사가 있어도 뭔가 나라 일을 결정할 때 어른들에게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스웨덴은 이러이러한 지형인데 이번에 기후가 이렇게 돼가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아무리 제도적으로 좋은 장치가 있어도 어른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스웨덴은 어떻게 저런 게 잘 돼 있지? 아니 우리 조선은 없었습니까? 율곡이이가 향약을 제창하고 고량자, 귀약약자, 약속할 약자, 향약의 어르신들 또는 젊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향약 공동체를 만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자정작용 자치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진주장교에 처음 와서 약간의 울분 섞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논어를 하더라도 논어 속에는 해석을 이렇게 하니까 공자나 윗사람들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자도 참 공자가 나도 제자들보다 못하구나. 스스로 공자의 겸손한 부분이 이 해석에 놓여 있구나. 저는 해석을 그렇게 달리합니다. 왜? 제가 거기 제 강의는 강의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문책 제가 오늘 그 급표원이라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느라고 안 가졌지만 한문책들 다 한 번쯤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로 글씨로 되어 있죠?
띄어쓰기가 있습니까? 쉼표가 있습니까? 마침표가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습니까? 따옴표가 있습니까? 문장부호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띄어 읽고 싶은데 어떤 사람 여기서 띄어 읽었어요. 어떤 사람 여기를 물음표로 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마침표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유교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마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천 후대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자로란 제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빤스만 입고 다녀요. 공자보다 4살밖에 안 어려요. 우리 4살 차이면 형, 공형, 김형, 박형 이렇게 형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선생님으로 죽을 때까지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이거 개망난이 싸움만 하고 사냥꾼인데 공자를 딱 앞에 만나면 야 네가 공구냐? 라고 한번 붙어봐봐. 빤스만 입고 뒤에 화살 딱 가지고 칼 차고 다니던 자로가 공자한테 대듭니다. 공자도 키가 크지 않습니까? 자로한테 뒤에 있는 화살을 딱 뽑아가지고 야 이거 화살 어디서 만들었어? 이거 남산에 있는 대나무 가지고 만들었겠지? 봐봐. 대나무인데 앞에다가 화살촉 무게를 달고 뒤에다가 새 깃털을 붙였어. 그래서 더 정확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가 생각해냈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냈어.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배우는 것을 알아야만 더 안정적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이 와. 이 자로가 공자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공자 제자 중에 논어 제6편은 옹야편입니다. 염옹이죠? 염자는 사실 그 염자는 지금 염색할 염자의 고형인데요. 손에 물감 칠는 거예요. 가장 천박한 직업이 손에 염색하는 직업이었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인도에도 지금 염색하고 막 그 구정물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그 계급사에서 가장 밑에잖아요. 그만큼 공자의 제자들은 다 미천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어 제6 옹야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자가 옹야는 가사 남면이라. 옹야는 남쪽으로 얼굴을 대할 수 있어. 남면이란 건 뭡니까? 왕노릇하다는 거예요. 비록 천박한 염색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일국의 제후를 할 수가 있어. 자로 빤스만 입고 화살을 차고 다녔지만 천승지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킬 수 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박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공자 제자들은 공자 사후에 어디로 갔어요? 이웃 나라들의 다 고위 공직자로 갔습니다. 사마천이 뭐라고 합니까? 똥파리들 어때요? 윙 하면서 소리 쫙 하고 막 이땀하고 막 초록색이고 막 이러고 다 똥파리들 어떻습니까? 사마천이 말하기를 똥파리를 봐라. 하루에 똥파리 10리도 못 날아간다. 요란하다. 시끄럽기만 하다. 그런 똥파리도 하루에 10리도 못 날아가는 똥파리도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천리막 꼬리에 탁 붙어 있으면 그 똥파리도 1000리를 간다. 공자의 제자들 봐라.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그냥 미천한 직업에서부터 좀 가진 귀족의 자제도 있었어. 그런데 공자의 문화에 들어간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천리마가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삼자성어입니다. 붙을 붙자, 천리마 기자, 꼬리 밑자, 기미, 천리마 꼬리에 붙는다. 부기미. 청출어람이 되기 위해서는 청색에서 난 쪽풀에서 나왔지만 그 쪽풀 색깔보다 더 푸르다는 청출어람, 남빛 더 푸른 청출어람 제자가 훌륭하게 나왔지만 그 청출어람도 사실은 부귀미에서 시작된 거다. 천리마 꼬리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더 푸른 색이 제자가 나온 거다. 저는 논어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쉼표, 따옴표 저는 이걸 바꿔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을 보면 한자가 어렵고 한문이 공부가 왜 어려워요? 한문은 왜 머리로 공부하지 않고 엉덩이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 하나에 기본이 두세 가지, 많은 건 뭐 17, 34가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자의 대표적인 한두 가지 뜻만 대입하고 나 논어 공부 다 했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뜻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논어를 해석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잠깐 끄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백과 안에 육아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아 안에 제자백과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사고입니다. 논어를 공부할 때 이것을 만약에 간과하면 저는 이거 좀 벗고 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겨울인데도 땀이 나네요. 워낙 시설이 좋아가지고. 예. 제자백과 여러 제자죠. 여러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명가 이런 여러 제자백과 안에 육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겠죠. 전체 속에 육아가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러나 저는 아래 거를 인정합니다. 육아 안에 이 유교, 공자맹자 안에 제자백과, 이 유교 안에 법가도 있고 명가도 있고 묵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여러 제자백과가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공자와 제자들이 손 잡고 딱 다니면서 나 유자요. 나 선비요. 그러고 나서 이 육아가 공자 살아생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나오기 전에는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이 선비유자를 보시면은요, 사람 인자에 비유자에 말릴 리자가 세 개가 합쳐져 있죠. 이건 뭐냐면은요, 공자 이전에,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가지노부유키라는 일본의 학자, 그리고 중국의 그 문짝을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공자가 나오기 전엔 이 유자들이 어떤 유자였냐면은요, 사람 인자, 비유자, 인간과 자연과 말릴 리자, 말 그대로 연결한다는 말릴 리자죠. 여기 인중을 그림으로 본떠서 만든 게 말릴 리자입니다. 위에 상관과 아래 하관의 치아, 이 인중. 그래서 위 아래를 연결한다 해서 말릴 리자예요.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게 바로 유자다. 뭐냐? 공자가 나오기 이전에 이 유자들은 우리 도장문화권, 벼농사문화권, 한자문화권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정착문화예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 세계를 연결해주는 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 재정일치했죠.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자가 나오면서부터 이 유자들이 그런 무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논어에도 보면 공자가 수리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불어 괴력난신이다. 제자들이 공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공자께서는 불어 말씀하지 않으셨다. 괴력난신. 괴이하고 무력적이고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귀신 같은 거 이야기 안 하셨다. 무슨 말이냐? 공자가 나오면서부터 이 유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요. 그런 주술적인 것은 무속으로 남겨두고 공자와 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게 뭐냐? 관운상제예요. 지금으로 살펴보니까 관운상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 야, 자식들 손자들아 이리 와봐. 너도 자식 키워보니까 어때? 네 새끼 똥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그 더러운 똥도 새끼 똥이라고 하니까 만져보고 어디가 아픈가? 껴안고 막 이렇게 키웠잖아. 돌아가신 네 부모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너희들 키웠어. 그럼 최소한 뭔가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감사하면 돼야 될 거 아니야? 상례와 제례를 가르쳐요. 너 이제 어른이 되면 너 이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관례를 가르쳐요. 혼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공자와 제자들이 다녀간 곳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 됨됨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유자를 찾아보니까
자전에서 찾아보니까 부드러울 유자를 가지고 있어요. 수신, 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울 유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은 공자가 나오면서부터 무속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하고 같이 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무라이들 무사들은 자기네들의 그 딱딱하고 무술적인 것을 스포츠로 이야기할 때 유도를 이야기하는데, 유도 아시죠? 일본의 국기, 우리나라의 태권도와 같은 거 유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유도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있어요. 사람 엎어치고 매치고 조르는데 부드러울 유자 쓰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선비의 무사들의 스포츠다. 그래서 이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와 스며들 유자, 삼수변에 이 숫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이 관운상제를 통해서 스며들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수변에 윤택할 윤자 쓴 거. 그래서 윤택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삶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유자는 공자에 등장한 이후로 어떻게 글자가 바뀌냐면요. 아까는 세 개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사람인, 비유, 말릴 자 세 개였는데 공자 전에는 세 개였던 글자가 공자가 나타나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인 플러스 이 우변에 있는 거. 이건 뭡니까? 필요할 숫자.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할 때 인간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의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나오고 이 공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으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은 유가야? 야, 그거 수신해서 뭐해? 나 그냥 신선이 되면 되지. 수신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나온 제자백가가 뭡니까? 도가입니다. 도가. 여기 개인적인 유교에서 수신을 꿈꿨던 것을 도가 노장사상이 야 그거 수신 내 몸 수기해서 뭐해? 그냥 무의자연 나 그냥 나 신선이 되면 되지. 불로장생하면 되지. 이렇게 꿈꿉니다. 여기 무의자연 제가 혹여 어르신들 착각하실까 봐서 한 말씀 드리는데 무의자연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요즘 TV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더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니까 야, 저 사람 신선 도가 사상이다. 노장 사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연의 그 자연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없을 무자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 무자가 문장 맨 처음에 오면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금지사예요. 그럼 이거 유자는 할 유자죠. 뭐 하지 마. 인위적으로 뭐 하지 마. 야, 뭐 남자 여자 성비가 있으니까 남아선호 사상 없애? 하지 마. 남자가 많아지면 이제 여자가 필요해지면 인간들은 여자를 또 딸을 많이 낳아.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 신호등 뭐하러 만들어? 신호 안 지키고 사람 뭐 교통사고 나면 지가 죽으니까 다 먼저 피해가. 신호등 만들었다가 그걸로 금을 파는 거야. 뭐뭐 하지 마. 스스로 자자. 이거는 원래가 자전 옥편에 코 모양을 본떠서 글자예요. 저절로 자자. 저절로 그럴 연자.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해. 사람이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는 나와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그래. 뭐 지가 살고 싶으면 양보하고 가겠지. 뭐하러 신호등 만들어. 지가 남아선호사상 돼가지고 남자가 많으면 또 여자가 필요하면 또 그런 거 지네들이 알아서 조절하겠지. 뭐하러 만들어. 전쟁이 나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애 안 낳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경제 안 좋으면 여자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남자들도. 부부간에 애를 안 낳아요. 애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낳아? 뭐 내버려 둬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노자장자의 무의자연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수신을 해야 된다. 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쇠송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거 하지 마. 뭐하러 해? 나 혼자 자유스럽게 살면 되지. 그래서 육아를 공격하는 수신의 측면을 공격한 게 도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치국 집안을 가지르냐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묵자가 나와가지고 아니 너는 왜 네 애미만 알아봐? 사회적으로 전부 다 사랑하고 다 보편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겸해를 이야기합니다. 묵자가. 그래서 겸해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묵자가 공자의 치인, 제가 치인
그 부분을 공격해서 재가를 공격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서 노장이 공격하고 묵자의 무리들이 공격하는 이런 제자백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포함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노노가 바로, 맹자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맹자에 보면 묵자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가. 치구 평천하를 공격하기 위해서 법가가 나왔죠. 야, 언제 수신제가 할 거야? 수신제가 늙을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는 나라는 망해. 나라가 강해야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사들을 강하게 키워야지. 부국강병이 최고야. 그래서 제자백가 중에 부국강병을 외치는 법가 사상이 나옵니다. 한비자 같은. 그래서 법가 사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유가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공격하면서 다양한 제자백가 사상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제자백가를 포함하고 있고, 논어맹자를 보면 논어맹자 속에서 맹자가 묵가의 공격을 받고 묵가를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거고요. 논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어라는 맹자라는 책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다 아실 거예요. 진시황의 갱유분서. 파묻을 갱자, 선비유자, 불사를 분자, 글서자. 혹자는 분서갱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서갱유는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갱유분서가 정확히 맞는 말이고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사자성어에도. 사서, 삼경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삼경, 사서. 경이 먼저 나왔어요. 오경이 먼저 나오고 논어맹자 대학 중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삼강, 오륜 정확히 틀린 말입니다. 오륜이 요순시대에 먼저 나오고 삼강은 한나라 때 나왔어요.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되죠.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임금왕자 위에다가 면류관을 썼잖아요. 나 임금 아니야. 나 황제야. 황제를 그럼 누가 인정할 거예요? 처음 시자. 땅덩어리 이 최초의 황제야. 나 누가 인정할 거야? 그 인정하는 제사가 뭐냐면 중국의 태산에 있습니다. 태산의 꼭대기에 가서 봉선제를 지내요. 봉선제 지내면서 내가 황제를 선포하겠다. 진시황이 군사들 데리고 태산에 딱 올라갔는데 선비 41명이 하얀 도복을 쓰고 유건 도복을 쓰고 스크람을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황제야? 너 같은 놈이 너는 안 돼. 그래서 진시황이 화가 나가지고 알아서 잠깐만 기다려. 태산 뒤쪽에 가가지고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고 선비 41명을 묻어요. 그리고 두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묻어요. 그리고 오줌을 지르고 거기 군사들한테 병자들한테 이걸 밟게 해요. 찰진흙에서 밟게 하고 그 죽여요. 갱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봉선제 지내면서 천자를 선포하고 내려오면서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그 자식들 보는 책이 뭐야? 주 책이 뭐야?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공자 맹자 이야기야? 전부 다 불살러. 의서, 점서, 주역하고 의서 병 고치는 양만 제외하고 전부 다 불살러. 그게 시작이죠. 그래서 분서입니다. 이 진나라가 갱유분서 법으로 전부 다 해. 진시황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 한비자 들어보셨죠? 말은 좀 어눌한 반벙어리인데 글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은 뚫지 못하는 창이 방패가 없다. 이 방패는 어느 창도 다 막아낸다. 모순 다 아시죠? 이 글을 쓴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진시황이 한비를 데려와라. 한비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를 부국강병행 시키려면 존벌레 같은 이놈들, 고위공직자 이놈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오두를 필두로 해서 진시황이 법으로 통치합니다. 법으로 하면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았죠? 세계에서 가장 짧은 단명한 왕조가 진시황 왕조예요. 50년도 못 갔어요. 왜? 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인간을 믿지를 못해. 엄마가 사과를 훔쳤네? 팔 잘라. 너 도망갔어? 팔 뒤꿈치 도려내. 복숭아뼈. 원령이라고 합니다. 복숭아뼈와 뒤꿈치만 도려내요. 아예 무릎을 잘라내는 게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무섭고 세금이 무섭고. 그런데 한나라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사과를 훔쳤어? 왜 훔쳤어?
이거 제가 먹은 거 아니고요. 제 새끼들 입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주렁주렁 새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가혹한 세금이 문제구나. 그래서 한나라가 법제 세금 제도를 바꾸고 그 뒤에서는 한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갔어요. 조선왕조 500년 갔죠? 유교왕조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장수한 왕조입니다. 왜?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을 헤아려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나라는 유교를 국교화하는데 어떻게 국교화하느냐? 바로 우리가 보는 논어책입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2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갱유 분서 이후에 논어맹자 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받으려고 하니 책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불살랐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도 파묻고. 그런데 이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주로 땅 속에 책을 묻어놔요. 벽장 속에 묻어놔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공씨 할아버지, 우리 또 그 공씨의 제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공부했다. 몇 대 손이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 달달 외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기 쉽지 불행여나 이렇게 외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오면 돈을 주니까 써가지고 오줌 좀 지리고 느릿기리한 종이를 가지고 가서 또 돈을 받아먹고. 그래서 엄청난 문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금고문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와 있던 모든 책들을 누가 정리하냐면은요, 정연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연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논어맹자의 다양한 책들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아마 거기 그래도 올려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간에다가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주간에 글씨가 써 있었고, 주간에 글씨가 써 있었던 것을 이제 나중에 BC 120년에 후한 때 와서 주간 아니면 여성의 그 비단, 치마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채륜이라는 환관이 이 종이를 발견해서 이제 종이에다가 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책자 혹시 몰라서 여기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해서 써놨는데요. 책자는 이 주간을 똘똘똘 말아놓은 모양을 본뜬 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몇 책 몇 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똘똘똘 말한 주권이 몇 통이 모아져 있어야 그게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책 몇 권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한문은 아시겠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세로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간을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로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어도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영어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한글도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한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한문은 형식이 돼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간을 갖다 놓은 걸 이 죽통이라고 그러고, 이 죽통을 경서 외우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 죽통에다가 넣어놓고 뽑아가지고 이거 해석해봐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이렇게 죽통이라는 게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입니다. 한문은 이렇게 띄어쓰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아마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르신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한문을 한글하고 제가 한글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가방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신다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아버지, 가방, 뭐 이런 걸 다 방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도 띄어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행용 그 캐리어가 엄청 커가지고 조그마한 사람은 가방에도 들어가요. 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십시다. 80년대 연세대학교 교수였는데, 마광수 교수라고, 이 책 하나 쓰고 교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윤리가 굉장히 강했던 데인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게 세로 글씨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교수님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이 뉴스 보도에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데 저 김용재는 나느냐 한 여자가 좋다. 어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유해는 막 물러가는데 중국인한테 중국인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뽑아봐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마오쩌둥이요? 공자요? 아닙니다. 중국인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1호로 뽑힌 사내는 항우였습니다. 초나라테 항우. 초한제 보면 항우 있죠? 딱 한 여자하고만, 우민 딱 한 여자하고만 결혼하고 딱 한 여자하고만 살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유방한테 패하고 자결하죠. 이게 바로 한 여자만 좋다.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제가 극단적인 것을 한번 예를 한글로 들어봤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남겨놓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며느리 사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70생 자비 오자 가산 전지 서 타인 물치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이걸 딱 보더니 사위가 이렇게 현토를 붙였습니다. 토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만석군의 이 아버지 재산을 딸과 사위가 다 가져갔습니다. 자, 어떻게 띄어쓰기 했는지 보세요. 나이 70에 생자하니 아들을 얻으니 비오자라.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70에 아들 낳을 수 있겠어. 어디서 이게 아들 나왔구만.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전지, 그것을 사위에게 전하니 다른 사람들은 타인은 물취하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사위가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어린 70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어린 아들이 한 10년, 20년 지나서 글을 배웠네? 글을 배우더니 누나 매형한테 찾아가서 내 재산 다 내놔. 왜? 아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버지가 70에 생자 한들, 자식을 낳은들 비오자려 어찌 내 자식이 아니겠느냐. 70에 자식도 낳을 수 있지. 내 자식이 아니겠느냐. 가산을 전지하니 그에게 전하니 아들에게 전하니 서는 타인일세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 바깥의 사람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어때요? 토를 붙이기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죠? 저는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말이죠. 세종대왕이 참 우리나라의 엄청난 대왕이시죠. 세종대왕이 중국에 있는 문물들 들어오는 거하고 또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두 큰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 연구소가 하나는 집현전 들어보셨죠? 모일집자, 어지련자, 큰집전자. 어진 학자들을 다 모아다 놓은 연구소를 하나 지어줘요. 여기서 우리나라 고유의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라. 치국이, 물시계, 해시계, 훈민정음도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큰 집 하나 더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큰 집 하나는 뭐냐? 경학전을 만들어요. 경학전.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 경서들, 야, 해석하기 어려워. 우리식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훈민정음 나오면 훈민정음으로도 이렇게 풀어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세종대왕 당대에는 훈민정음으로 경서를 해석하지 못했죠. 왜냐? 집현전의 이 연구소는 아주 잘 돌아갔어요. 근데 이 경학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경학전은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연구소장, 소장님들이 중풍을 맞으셔. 소장님들이 사고로 일찍 단명하셔. 그래서 자꾸 이 박교의 학자들이 그래서 선조대왕 때까지 와가지고서 이 경학전에서 작품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전에 중종조에 뭐가 나왔느냐. 퇴계 이황 선생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현토를 하기 쉽지 불행여로와 이 현토를 이제 띄어있기를 방점을 표점을 해가지고 사서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 경학전이나 집현전 학자들이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중국하고 좀 비슷한데? 아 이거
NG를 놓습니다. No good. 그래서 퇴계 선생님 화가 나셨겠죠? 야, 안 볼란 봐. 이리 책 줘. 그래서 이거 책을 걷어가셔요. 그리고 나서 율곡 이희 선생님이 사서에 이렇게 현토를 붙입니다. 훈민정음을 언해. 그래서 율곡 선생님의 사서 언해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율곡 선생님의 사서 언해본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교재,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현토는 다 자기 자유대로 붙일 수 있지만 사서만큼은 율곡 선생님의 현토를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현토 붙이기가 재밌기는 하지만 경서만큼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만큼은 율곡의 현토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른들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어떻습니까? 사위와 아들의 해석. 이 정도로 천양지차 해석을 가지고 와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논어 맹자에 들어가면 그건 더더욱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달리한 걸 너무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주자학 일변도로 가니까 주자 해석집만 달달달달 외우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공무원 되는 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초야에 묻힌 재야에 묻힌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해석들이 나와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석 해석집들이 나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물댈 주자를 써가지고 주라고 붙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김용재가 띄어있기라고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럼 김용재 논어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갑동이 했어요. 김갑동 맹자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산 논어 고금주 들어보셨죠? 자, 그 논어 해석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4대 해석 주석집, 중국에서 논어 4대 주석집, 5대 주석집인데요. 맨 처음에 이 하한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중국의 하씨는 어찌하자 씁니다. 우리나라 하씨는 물하자 쓰죠. 이 하한이라는 사람이 논어 집해, 논어 해설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 그래서 논어 집해를 이렇게 책을 냅니다. 아주 재밌는 해석들 많아요. 이보다 더 재밌는 해석집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왔던 AD 488년 나왔던 황간이라는 사람이 논어 의소를 냅니다. 논어의 풀이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황간의 논어 의소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황간의 논어 의소. 그 다음에 야, 어떻게 그렇게 너무 나갔어, 해석이. 너무 자유분방해. 그래도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북송시대에 형병이라는 사람이 논어 주소를 내고요. 이 3대 해석집을 전부 다 총괄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라는 이분이 논어 집주를 내십니다. 모든 주석을 모아놨다. 그래서 이 집주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논어 집주 봤어? 그러면 이건 누가 쓴 논어 해석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주자 선생님이 쓴 걸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집주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주위의 논어 집주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망할 때까지 과거 시험은 이 주자의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대학 집주, 중용 집주를 봤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명나라 거쳐서 청나라 때 요 유보남, 유공면 부자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책을 논어 해석집을 쓰고 고중학적으로 쓰고 돌아가시는데 다 마치지를 못하고 아들이 그 뒷부분을 이어서 유공면이가 이어서 썼습니다. 그게 바로 논어 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자 집주하면 더가 고유명사로서 내 것만 그러니까 자기 것만이 그것만. 네,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A라는 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A라는 것은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아니 부자에다가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 여러 어르신들 한정식집이나 중국음식 가면 정식 이렇게 메뉴 있잖아요. 정식. 그 정식이 우리 학생들도 정식이 바를 정자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간머리에 쓰는
정할정자입니다. 주방장이 우리 한정식집에 오면 너는 이 정식 A 코스, B 코스, C 코스 먹어. 우리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오면 이 A 코스, B 코스 정식 먹어. 정해놓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A는 부정관사죠. 우리가 저 기독교에서도 아멘 할 때 에이멘 그게 뭐예요? 부정관사예요. 하느님이시여 그 많은 정해지지 않은 여러 중생들 중에 저도 하나 있습니다. 에이멘, 아멘. 근데 더는 뭡니까? 부정이 아니라 정입니다. 정해놓은 거. 정관사 논어집주. 다른 책도 많은데 딱 더 논어집주. 바로 이겁니다. 더 김용재. 다른 사람 다 많은데 딱 그 사람 거 수업. 더 김용재. 그래서 더 논어집주. 요거의 고유 명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정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 해석집만 본떠야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여담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향교에 가보면 진주 향교에 제가 그 배례만 하고 바깥에서 문이 잠겨서 배례만 하고 왔는데 저기 뭡니까? 대성전이 있고요. 명륜당이 있습니다. 대성전은 누구 글씨예요? 대성전 서울 성균관의 대성전은 한석봉의 글씨인데요. 한석봉이 모방한 글씨체입니다. 원래는 성임이라는 무관이 조선 초기에 썼어요. 무관이 썼습니다. 너무 글씨를 잘 써가지고 임진왜란때 불타니까 야 이거 누가 쓸 거야? 현판 누가 쓸 거야? 그러니까 야, 한석봉이 잘 쓴다는데 석봉 한우가 잘 쓴대. 한우한테 너 이거 써봐. 왜냐면 이 불은 탔어도 임진왜란때 불은 탔어도 탁본이란 거 아시잖아요? 탁본을 해놔서 이 글씨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석봉한테 야 이거 이렇게 대성전 한번 써봐. 한석봉이 보더니 저 이렇게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종이는 귀하고 먹도 귀하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성전 앞마당에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쓰고 지우고 땅바닥에다가 쓰고 지우고 해가지고 성임이라는 그분의 글씨체를 본뜬 게 대성전이고요. 명륜당 글씨는 누가 썼어요? 바로 중국의 나무꾼이 썼습니다. 그 나무꾼이 썼는데 주지번이란 나무꾼인데요. 뭐냐? 우리나라의 송강정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인국 쓴 정철 선생이 이제 옛날 명나라하고 조선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제학술대회를 했어요. 학자들이 와가지고 발표하고 또 이쪽에 와서 발표하고 홈앤드 어웨이식으로. 근데 12월 달에 정철이 동지 섣달에 명나라에 갔는데 통역관을 누굴 데려갔냐? 통역해 주는 사람을 송영구를 데려갔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영구 없다. 송영구. 그래 데려갔는데 명나라에서 대학자가 오시니까 조선 사람들은 침대 안 쓰고 온돌 구들 쓴다더라. 나무꾼이 이제 방을 부를 때 줘요. 그래서 정철 선생님은 좋은 그 집에서 따뜻하게 이제 여정을 풀고 계시는데 송영구 통역관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여정을 이제 풀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송영구 통역관이. 왜 그러느냐? 이 나무꾼이 불을 넣어주고 있는데 중국 발음이 막 성조가 있잖아요. 와, 뭐해, 와, 뭐 이렇게 막 성조가 있는 거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시끄러. 그래서 통역관 송영구는 중국말을 아니까 그 문 밖으로 이렇게 귀담아 들었더니 이 나무꾼 이것이 논어집주, 맹자집주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너 웬 놈인데 나무꾼에 불과한 놈이 이걸 다 외냐?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외우면 뭐합니까?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공무원 좀 하려고 그랬더니 공무원도 되기 힘듭디다. 그래서 나무꾼 하고 있어요. 송영구가 야, 너 나 내일부터 저기 세미나로 가는데 저녁 때 와서 너 과외 시켜줄 테니까 너 그동안 과거 시험 봤던 답안지 문제지 가지고 와봐. 밤에 과외를 시켜줍니다. 이 송영구 통역관이. 너 얼마 이렇게 답안지 쓰니까 틀리지.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쓰고 팔구문체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가르쳐주고 이제 떠났어요. 그로부터 8년 후 중국의 명나라 학자가 조선에 오는데 눈치채셨겠지만 누가 왔겠어요? 그 나무꾼이 과거 시험에 그것도 장원으로 급제해서
그것도 최고의 학자가 돼서 조선에 왔습니다. 그 주지번이 오더니 조선에서는 대국 명나라의 사신이 왔다. 깍듯이 모셔라.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와서 제 첫 마디가 뭡니까? 야, 나 필요 없고, 야, 몇 년 전에 송강정철 선생을 모시고 왔던 그 통역관 송영구 선생 만나보고 싶다. 어딘냐? 그랬더니 송영구 선생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낙창에서 시골에 가서 살고 계시니까, 야, 조선에서 사람들이 그 주지번 학자한테, 야, 돌아가셨다고 일러라.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가겠지. 그랬더니 주지번이, 아니, 그분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 묘소라도 참배해야 되겠다. 자식들이라도 봐야 되겠다. 아, 그래, 일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조정의 중신들이 그러면 파발이 오다가 잘못 전달했다고 하고 그 전라북도 익산에 송영구 어른이 낙향에서 살고 계신다고 일러라. 그럼 거기라도 가겠다. 주지번이 한 달을 거쳐서 전라도 익산까지 갑니다. 전라북도 익산까지. 송영구 어른을 만났는데 송영구 어른이 어디서 많이 본 놈이 막 엄청난 행렬을 데리고 왔어요. 어디서 또 많이 봤던 놈인데 너 누구냐? 너 그 옛날에 내가 그 알려줬던 그 나무꾼 아니야? 맞습니다. 저 주지번이에요. 제가 어르신의 덕분으로 장원을 냈고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조선 땅까지 왔는데 정말 조선의 학자들하고 이거 세미나 이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비단 선물 드리고 중국의 명나라에 가서 조선의 학자들을 엄청나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지번이 가려고 할 때 조선 학자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조선 학자들 어디서 공부합니까? 아, 여기 명륜당에서 공부 국비장 학생들이요. 야, 이 명륜당 우리 명덕당이 있는데 이거 강의실 이름 제가 글자 남기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륜당을 주지번이가 쓰고 간 거예요. 그 주지번이 쓴 명륜당의 글씨를 탁본해서 지방 향교 서원에서 그대로 이게 복사해서 쓰고 있고요. 쓰는 향교가 많고요. 그만큼 이 중국의 학자들이 조선에 관한 이 해석을 또는 학자들의 높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자 해석을 스탠다드 표준으로 삼았을 때 해석들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잠깐 한번 보시면은 경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삼경이라고 하면 서경이 되잖아요. 경서라고 하는 것은 오경이 먼저 나왔고 사서가 그 다음에 나온 거라. 그래서 경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사서 집주, 논어 집주에 국한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쯔쿠바 대학이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래도 한 연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 정도 되는데 쯔쿠바 대학의 본관에 갔는데 여기 이렇게 액자에 인물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쯔쿠바 대학 역대 총장들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역대 총장을 여기다 왜 걸어? 이게 우리 쯔쿠바 대학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노벨상. 대한민국 노벨상 하나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 3년 동안 1등만 했거든요. 물론 저는 2등만 했지만 농담이고요. 그 1등한 제 고등학교 동창 원자핵 공학과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런데요. 지금 미국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요. 원자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고시병에 걸려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은커녕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냥 판검사 이렇게 되려고 변호사 되려고 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일본에 갔더니 창의적인 사고가 그러면 과학자들이 창의적인 게 나온 거냐 물어봤죠. 아니, 우리는 대학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일본도 한자 쓰잖아요. 히라가나 가라가나 쓰지만 논어책을 딱 던져주고 아예 기존 해석집, 논어 해석집 이거 주지를 않습니다. 주자 해석집 안 주고 학생들한테 자전 5편 하나 주고 야, 너 이거 마음대로 한번 해석해봐. 그랬더니 말이죠. 하기시집 불영요로화가 기상천외한 해석집이 나와요. 기상천외한 해석집이. 우리는 그거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왜 암기왕을 키우지만 일본 애들은 창의력을 키우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기왕 그러면 논어에 하기 쉽지도 제가 제 식대로 해석을 했던 해석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제 식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미 중국하고요, 영국에 저와 같이 해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석도 창의적이지 않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논어 해석이 왜 다양한가? 음과 훈이 다르기 때문에 한 글자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은행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있는 한자 유교문화권 대만,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전부 다 은행나무가 아카데미 고등교육의 상징입니다.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했으니까요. 은행나무 밑에서 공부하면 비바람 불면 강의 못 하시니까 제자들이 오늘 공자님 강의 들어왔다가 비바람 불어서 안 되겠어. 눈 오고 안 되겠어. 이거를 애타게 생각해서 강의실을 지어준 제자가 누구냐? 논어 속에 보이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자공. 자공이 공자 제자 중에 비즈니스맨 가장 부자고요. 이름이 단목사입니다. 성이 단목이에요. 단목. 나무 목자가 들어가죠? 건축업자예요. 지금으로 보면 건축업자고 이름이 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목사가 비 오면은 공부 못하니까 강의실 짓자. 그게 중국의 명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륜당이고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교목으로 하고 있는 이 대학 도서관에는 공자의 학예지 불형료나 이게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자문자답 해봅시다. 공자의 사상 그러면 인의의 지신인데 공자의 어록 논어의 제1편 제1번 문장이 인의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서랑 이 모든 책들을 찾아봤더니 공자 사후에 엄청나게 제자들이 싸웠답니다. 논쟁을 했답니다. 야, 인을 써야 돼. 아니야, 우리 공자님은 예야. 심지어 이따 논어에 보면 유자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유자가 키도 크고 공자를 닮았고 공자의 예학을 가장 전수받은 사람이 예 전공자가 유자다. 유자를 총장으로 모셔가지고 예를 써야 된다 해서 맹자에도 유자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니다. 지혜다. 신이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온 게 뭡니까? 배울학자예요. 배울학자. 배울학자는요. 칠판이 없으니까 여기 잠깐 제 손을 보세요. 이게 왼손, 이게 오른손,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이 주역의 효거든요. 양료, 음료할 때 문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책상, 여기 머리 큰 아이. 이게 배울학자의 원형입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서 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책 들고. 배울학자인데 공자의 제자들이 왜 배울학자로 썼냐? 예수보다 551년 선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세 사람보다 가장 맏형이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BC 550년대에 살아가셨던 공자의 어록을 남길 때 인의예지 쓰면 야 이거는 너무 틀에 박힌 거 아니야?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뭔가의 버전이 필요해. 그건 배움이야.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배우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 배움으로 써야 돼. 그래서 배울 학자를 썼고요. 그래서 배움을 썼는데 배운 것도 그대로 암기 달달 하는 거다. 그래서 주자는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혀라. 시습이다. 그래서 습자도 보면 이게 날개 우자잖아요.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는 일백백자, 이 흰백자지만 원래는 일백백자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번, 100번이 아니라 백화점이 100개의 상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백화만발이 100개 꽃만 핀 게 아니잖아요. 수만 번 연습하는 게 배움이다.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주자 선생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시대에 맞게 적용한다. 익혀야 된다.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암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 배웠던 그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을 그 시대에 맞게 개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공자가 남긴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첫 번째 문장에 이걸 넣었던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시, 대중가요죠? 여긴 세금이 너무 많아. 여기는 난폭한 군주가 있어. 대중가요 금지시키는 것도 많죠? 옛날 중국 노래가 그랬어요. 공자의 손이 가서 그게 시가 시경이 됐어요. 자, 명덕신벌한 이 군주의 치적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썼어요. 공자의 손이 가서 그 서가 서경이 됐어요. 경서경자는 성이 공자의 손이 간 거니까요. 그러면 주나라역인데 주역이 공자의 손이 가서 역경이 됐어요. 좋아요. 자, 예약. 경입니까? 기입니까? 기잖아요. 왜 얘는 얘기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진시황의 갱유분서 이후에 한나라가 유교를 세울 때 공자의 사상은 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매일 쓰는 게 일기잖아요. 예라는 것은 시대와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변의 상도가 아니라 권도다. 변할 수 있는 거다. 변하지 않는 가르침과 변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그게 바로 얘기다. 아니, 섬에 있는 사람들이 네 발 달린 짐승 제수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 제수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라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이것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제자들이 배운 것을 그걸 그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면 뭔가가 바뀌어지는 개혁이 필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을 외쳤습니다. 서울 성균관에도 여기 와보신 계시겠지만 은행나무가 600년 됐습니다. 은행 하나가 안 열려요. 죽어요. 그 은행나무 하나에 닌거를 맞추고 있는데 2천만 원씩 듭니다. 장정 6명 이렇게 해도 은행나무 이게 기둥을 못 해요. 근데 아파요. 왜 그러느냐? 공부하러 국비장학생을 온 이 유생들이 은행이 열리는 거 보면 남녀가 암수가 만나가지고 은행이 열리는 거 보면 얼마나 서로 이성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 보세요. 은행나무 길거리에 가서 꼬랑내 많이 나잖아요? 은행나무가 많이 떨어지는 데 가서 보면 어김없이 수컷 은행나무 가지는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하늘로. 어김없이 암컷은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어요. 가지가. 어김없이 은행이 떨어져서 꼬랑내 많이 나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가로수에 있어도 은행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암컷이 암컷끼리 있거나 수컷이 수컷끼리 있는 동네입니다. 은행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조선의 성균관에 그 북한의 국자감도 마찬가지고 은행나무를 심는데 동성을 심어놨습니다. 은행이 안 열리도록. 은행 열리면 공부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여자 생각할까 봐서. 그런데 말이죠. 지금 21세기에 와서 조선시대가 지난 21세기에 와서 야, 너 여자친구 만나지 마. 너 남자친구 만나지 마. 학생들한테 이거 먹힐 것 같습니까? 제 조카 손주도 5살인데 여자친구가 있어요. 삼촌 할아버지 우리 나 여자친구하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랑해요. 이런 애들한테 야 임마 공부해야지 여자친구 만들지 마. 이거 안 됩니다. 먹힐 수가 없어요. 제가 우스개 농담으로 남녀를 이야기했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한자를 모르는 영국, 미국 애들이 제임스 레게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저처럼 해석했다니까요. 영어로 보면 at the practice at the time.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보세요. 내가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할 때 고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냥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당구 치자.
야, 뭐 술이나 한잔하자. 그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라는 것은 법우자를 안 썼잖아요. 법붕자를 썼잖아요. 법우자를 안 쓰고 법붕자를 쓴 건 뭐냐? 내가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게 이거 기쁜 일인데 어려워. 그런데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온다 이거예요. 법우자라는 것은 하구 여러분, 경남 유교대학 하구 여러분, 이거 그냥 다 하구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배움의 친구들. 근데 붕자를 쓴 것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불언천리하고 먼 데서부터 이렇게 와주니까, 동지들이 와주니까,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와주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런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니 이 군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유교가 꼰대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시대에 맞게 진보하고 또는 지킬 건 지켜야죠.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효제 충신 저기 적혀있는 액자에 적혀있는 지켜야죠. 여기 교학상장 지켜야죠. 지켜야 될, 변함없이 지켜야 될 상도도 있고 그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게 유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공자의 제자들이 고민하고 싸우다가 하기시습지를 제1편 제1번 문장에 넣었다. 이런 결론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이 논어는 문답형이 많지 않습니까? 혹자는 이걸 소크라스 대화법에 비유한다고 하는데 저는 소크라스 대화법은 여기에 들어끼지도 못해요. 제가 뭐 소크라테스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맹의자가 효를 물었는데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이라. 여기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뭐 하지 마라. 금지사예요. 이렇게 문두에 오면 무의자연처럼. 이 위자는 교통위반할 때 어그러질 위자니까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마라. 어길 위자니까 어기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자, 이 대목 잘 보세요. 공자는요. 효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 고기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기 사드려, 용돈 드려.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 개개인별로 효의 특징들을 상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맹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맹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공자가 봤을 때 부모님 뜻을 굉장히 어기고 지 맘대로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 자식, 너 부모님 의견을 어기지 마. 그게 효도야. 설령 너가 잘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뜻을 어기면 얼마나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겠어. 어기지 마. 자, 그 다음 보세요. 맹의자 아들 맹무백. 맹의자에 맏아들이니까 맏백자가 들어가 있겠죠? 맹무백, 싸움질을 잘하니까 무자가 들어갔겠죠? 맹무백이 맹의자 아들입니다. 공자한테 효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부모는 오직 너가 아플까 봐를 걱정한다. 자, 효도를 물어보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제자가 선생님, 교수님 효도가 뭐예요? 그러면 야, 엄마 아빠 아프시지 않게 아플까 걱정해서 효도 잘해. 병원에 잘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답을 줄 텐데 공자는 효도를 물어보니까 너 엄마 부모가 너 다 아플까 걱정해.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역지사실을 가르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냐? 이 맹무백은 맨날 쌈박질만 하고 다쳐가지고 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 임마 어디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마. 너네 엄마 아빠는 너 어디 다칠까 봐 걱정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제가 제 상상력이 거짓말 같고 그냥 무심케 한 것 같아서 주석집을 이것저것 다 찾아봤더니 이 맹무백 이름이 맹채입니다. 맹채. 큰 돼지 채자 이름이. 덩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얻어 터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건 일명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를 봤을 때 효에 대한 정의가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이나 다른 명심보감이나 이런 걸 보면 효는 1 이거다, 2 이거다, 3 이거다 이렇게 딱딱 답이 떨어지는데 논어에서 효에 대한 정답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고 이거 저거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상대적이고 은유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효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효를 지금 대표적인 문구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렇지만 어지린자 77번 나오는데 어지린자 정확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데서는 극기복례가 인이다. 어디서는 능우인이 오직 인자한테만 해당한다. 다 달라요. 이게 바로 논어를 보면 논어를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제 돌아가신 그 임동철 그 대학 교수님, 저희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야, 용재야, 나는 20살에 20대 대학교 다닐 때 논어를 읽을 때는 시험 보려고 장학금 타려고 논어 읽어서 암기했는데 나이 50이 돼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논어를 보니까 눈물이 난다? 왜 내가 그때 논어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하버드 대생들이 논어를 읽고 나서 맨날 논어 읽기 전에는 엄마 등록금, 아빠 용돈, 전화나 카톡이나 보내던 그 세계 유학생들이 논어 읽고 나서 일주일마다 전화 카톡을 하면서 어디 아프신데 안 계세요? 어디 좀 뭐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버드대 논어를 읽고 나서 학생들이 총장실 쫓아가니까 마이클 푸엑 교수가 나 대학 교수 잘리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렇게 최첨단을 가르쳐야 되는데 2600년 전에 논어를 가르치고 있으니 나 이거 중국 거 가르치고 있으니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마이클 푸엑 교수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버드대 대학생들이 논어 강좌 좀 더 많이 열어달라 이거예요. 왜? 머리로 공부해오던 녀석들이 가슴으로 공부하게 됐다 이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도 그냥 예사 친구가 아니에요. 자, 논어가 주는 이걸 저는 자각이라고 보는데요. 자각이라고 보면 깨달음 그거 불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도노죠, 도노. 갑자기 눈 떴을 때 열반에 경제 올라가는 거. 아, 인생 무상이네. 인생 허탈한 거네. 인생 생로병사 다 겪다가 그냥 죽는 거네. 이게 불교라면 논어는 경험치입니다.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 지혜가 인자로움으로 변하는 거죠. 지자와 인자가 공존하는 거고요.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머니, 아버지, 어르신들에 대한 깨달음을 그대로 집대성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논어를 읽고 나서 어떤 사람은 손뼉을 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논어를 보는 해석학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이거는 과두문자로 갑니다. 옛날에는요, 아까 주간을 이제 썼는데 제가 이렇게 옛날엔 붓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뭇가지나 이런 걸 이렇게 염료 시약을 막 빻아가지고 색깔이 나오면 거의 이거 막 묻혀요. 오칠을 묻혀.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쓰면 여기는 어때요? 올챙이처럼 뭐 염료가 많으니까 많이 묻어도 나오지만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얇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묻혀서 또 쓰고 또 묻혀서 또 쓰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올챙이 과자, 올챙이 두자로 해서 과두문자라고 합니다. 과두문자. 그래서 과두문자가 많은데 그럼 과두문자가 왜 해석이 다양하게 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2007년인가 8년도에 논문 발표를 하나 했는데 이 과두문자를 컴퓨터로 입력을 해오는데 이 상을 찍어가지고 상을 찍어가지고 컴퓨터에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하니까 글자들을 그대로 그림 사진만 갖다 놔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가 고자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이게 고자왈인데 과두문자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옛고자 이 좌변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꼬리가. 그럼 뭐가 됩니까? 점자왈.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국은 또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이거 주간에다가 이거 과두문자 가는데 막 너 우리 삼촌이 보던 거야. 너 내 제자가 보던 거야. 뭐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 이 밑에 획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게 점쟁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이 달라진 해석 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요. 또 여기도 보세요. 흑토자가 윗상이 되는 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또 여기 보면 쇠금자가 나여자가 돼 있어요. 금이 나여자가 돼 있고 이 넉사자는 짝필자가 돼 있습니다. 배우자 필자가.
이런 글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한족 중심, 중국은 한나라 중심이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도 한나라가 제일 넓었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글자가 한자라고 하는 것도 이 한족이 되잖아요. 이민족들 방언, 사투리 많잖아요. 이게 옮겨 다니면서 과도문자들이 획이 날아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탈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럼 오탈자가 속출하는데 이 글자를 이게 설마 점쟁이라고 했겠어? 뭔가 다르겠지. 찾아봐야 되는데 찾지 않고 대륙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냥 점쟁이라고 해석해버리자. 그래서 아주 그냥 해석이 너무 많아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투백비가 있는데 이거 지금 논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투백비도 사실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초나라 사투리. 그런데 그냥 제가 주자 선생님을 감히 비판하는 건 아닌데 사투리면은 사투리답게 투 누워도 호랑이가 젖먹여서 키운 사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작구 해석으로만 해석집이 나오니까 이 투백비가 어떤 사람인지 누워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논어 해석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는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에도 발표를 했었던 건데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소아언, 공자 선생님이 여기 주자 집주에서는 아언, 이 아자를 상언으로 풀이해라. 아름다울 아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항상 상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늘 하시던 말씀은 시와 서와 예를 집행하는 거였는데 이건 모두 다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었다. 시서 예를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다른 해석집을 찾아봤어요. 다른 해석집 찾아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공자가 늘 하시던 말씀이 아니라 이 아자는 말 그대로 아름다울 아자고 표준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노나라 사투리를 쓰셨지만은 노나라 산동반도에 계셨으니까 시와 서, 시는 성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월나라 다 오면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시는 성조가 있으니까 표준 성조로 아언으로 표준말로 하셨고 서도 임금님의 그것도 표준말로 하셨고 예를 집행할 때도 표준말로 하셨다. 다른 건 다 사투리로 했어도 이 시서 예를 집행하는 거는 표준말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도 일명 맞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집행하는데 왼발부터 올라가시오. 오른발부터 올라가시오. 잘 성조가 다르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시와 서와 예를 집행할 때 이거는 방방곡곡에 있던 사투리보다는 표준말로 아언으로 첫 말이 더 와닿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미난 해석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슬프면서도 재미난 황간의 해석입니다. 저는 논어 집주 주자 해석을 굉장히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제가 논어 전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10개 문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 지녀는 불가부지하니 일직이요 일직이구라. 부모님의 연세는 불갑을 알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곧 때문에 있자죠. 기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곧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기쁘냐? 지금까지 살아와 주심에 건강히 살아와 주심에 대한 기쁨이고 왜 두렵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그 날짜가 며칠 안 남기 때문에 두렵다. 그래서 애일지성 날짜 하루하루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게 주자의 정말 정확한 애틋한 해석인데요. 여기에 재미난 해석을 농담조로 갖다 붙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당하고 흥미로운 황간의 논어의수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해석은 못하겠고 거기 적혀 있지만 해석은 제가 올려놨어요. 왜 기쁘고 왜 슬프냐? 들어보세요. 부모님의 연세가 왜 한편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기쁘냐? 기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늙어 보이는데 연세는 굉장히 많으시네? 그러니까 동안이시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또 왜 두렵냐? 겉으로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
얼마 남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해석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에게는 연령이 많지만 얼굴은 젊어 보일 때도 있고, 혹자는 연소는 젊지만 외모의 상태는 늙어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은 소불가의 정이라, 정해져 있는 바가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다른 사람의 자식된 자, 사람의 자식된 자,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의당 부모님의 연세가 많고 적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부모님의 연세가 높음을 알았는데 그 외모는 젊어 보이시면 이것은 장수하시는 증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효자로서의 기쁘기 거고, 연세는 실제로 아직 많지 않으신데 외모가 굉장히 노쇠해 보이셨어. 그럼 이거는 효자의 자식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또 기쁘다 슬프다를 이야기하고요. 해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시간이 없는데 이겁니다. 이 부분, 공자가 자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건 계집여자가 아니라 너여자입니다. 자공, 너와 안회 누가 더 낫냐? 앞에다 대놓고 너와 너 누가 더 실력이 좋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공자가 그럴 뿐이 아니신데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공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참고로 자공은 아내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공자는 아내만 이뻐하고 자공은 미워하잖아요. 아내는 20살에 이미 백발이고 이미 20대 각혈, 그 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만 이뻐하고 자공은, 너는 아내 똥구멍도 못 따라가. 맨날 면박만 줬는데 앞에다 대고 자공한테 물어봤어요. 너 아내하고 너하고 동생인 아내하고 너 누가 더 실력이 좋아? 자공이, 선생님 어디 주나라 도서관 가실 때 에쿠스 차도 내가 드리고, 선생님 호텔비도 내가 드리고, 선생님 숙소도 내가 집 지어드리고, 내가 그렇게 잘해드리는데 왜 자공 저는 안 이뻐고 왜 아내만 이뻐하세요? 라고 투덜투덜 할 수 있는데, 자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야 하감 망해리요. 사야, 자공 단목사, 자기의 이름이죠. 논어에 이렇게 이름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제지간에 친근한 사람만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사람만.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내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망자는요,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아내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선생님 아내 이뻐하시잖아요. 아내는 굉장한 친구입니다. 제가 어찌 아내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대답을 유심히 보세요. 아내는, 회아는 문일이 지심입니다. 하나를 들음으로써 10개를 아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사야,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하나만 알지는 않아요. 2개는 압니다. 저도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약간 불만스러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불려야 같지 않다. 이 불자는 아니 불자보다 더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 결코 같지 않지. 너만 그 안에 똥구멍도 못 따라가. 결코 같지 않다. 주자식대로 제가 이 부분 해석해 볼게요. 나 공자는 여자 더불어 여자인데, 이거는 자전에 허락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나는 인정한다. 뭘 인정하냐? 너 자공이 같지 않음, 아내만 또 같지만 아내와 같지 못함을 나는 인정한다. 너는 아내 못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자식대로 이야기하면 공자가 두 제자를 심판한 격이 되고 자공은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띄어쓰기를 달리 해석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공자의 대답입니다. 자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내를 제가 어떻게 쳐다보게 하겠어요. 아내는 문일지집이고 저는 문일지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자공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같지 않아. 너 아내 따라갈 수 없어. 같지 않아. 그런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나 공자는 아까 이거를 주자는 여기서 이걸 허여하다, 인정하다로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 자공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나 공자는 너와, 이거 와가 더불어 여자, 와 여자예요. 나도 너와 함께,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 아내만 갖지 못해. 아내는 내 제자지만 나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제자야. 어때요? 공자 스승이 아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공아,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너한테 설사 둘 중에 누가 낫냐고 누가 더 실력 좋냐고 물어봤겠어? 나조차도 아내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야. 이거는 공자의 그 대답이 정말 제자를 존중하는 예의를 갖췄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똥파리와 천리마 이야기 부기미 그걸 기억하시죠? 공자 자신도 남들은 천리마고 제자들이 똥파리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공자 스스로도 제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제지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2500년이 지나도 스승과 제자를 서로를 기억해주는 만고불변의 기록물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